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시면서 무언가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축포를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의 첫 번째 단서, 바로 미친 듯이 치솟는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위기를 대비하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우리 경제를 두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앞의 주식 수익률만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깊은 절망에 가까웠죠. 실제로 달러 환율은 이미 1470원 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가 비상금을 모으듯 쌓아온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중 거의 대부분인 30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패막이마저 내어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공포에 휩싸였던 그때보다도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낮습니다. 그때는 전염병이라는 명확한 외부 충격이라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뒤흔들 만한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우리 원화만 유독 힘을 잃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더 기이한 현상은 정작 미국은 자국의 막대한 빚 때문에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 위에 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서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데 왜 돈을 푸는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가뜩이나 위험한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금이 몰려 거품을 더 키울 것이 뻔합니다. 또한 원화 가치는 지금보다 더 폭락하겠죠.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한계까지 대출을 받은 수많은 가게와 자영업자들이 곧바로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철판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치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혹독한 외환위기의 초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금리를 20%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악몽의 갈림길에 다시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4000 시대가 온다며 모두가 환호하고 SNS에는 엄청난 수익률을 인증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나 동료에게 물어보면 나는 별로 못 벌었는데? 라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잔치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이 상승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몇몇 거대 반도체 기업이 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이들 대형주에만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도 전체 지수가 상승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반에서 전교 1등 몇 명이 반 전체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수많은 중소형주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일부 기관, 그리고 원래 돈이 많았던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더욱 기괴합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50억, 60억에 거래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과연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전문직 부부가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싼 집들은 다 누가 사고 있는 걸까요? 일부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일확천금을 번 벼락부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강남의 모든 아파트를 사들일 만큼 많을까요? 결국 지금의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주 수요가 아닌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는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팔 생각만 하고 있다면 마지막에 이 폭탄을 떠안게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위험한 폭탄 돌리기 게임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빚이 있습니다. 10년 전 약 1000조 원 수준이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현재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8년 만에 빚이 2배로 늘어나는 동안 우리의 월급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빚은 200만 원을 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보다도 훨씬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 거대한 빚의 댐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날, 즉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조차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파는 구조이기에 환율 변동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또한 안보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이른바 고래 싸움의 새우등 터지는 외교적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를 꺼뜨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만 늘어나는 미래.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혁신적인 도전 대신 모든 돈이 오직 부동산이라는 과거의 유산에 묶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주식시장과 부동산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내수 경제는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은 없는데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요.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절규입니다. 사람들은 집 사느라 받은 대출을 갚느라 지갑을 닫았고 이는 곧 동네 가게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 뒤편으로 우리 동네 상권의 불은 그렇게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기묘하고 슬픈 괴리야말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결국 각자 도생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과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열광한다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금리가 폭등하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럼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썰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넘쳐나는 밀물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곧 닥쳐올 썰물의 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부디 그 선택이 10년 후에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기를 단기적인 탐욕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안을 향한 지혜로운 결정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